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 2주년을 맞이하여 5.18 단체 및 시민단체, 언론, 화상 간담회가 시작될 예정이오니 영상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은 카메라와 마이크를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5.18 조사위원회 김욱보좌관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신 5.18 단체 및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사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간담회 진행 순서는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과 위원회 업무 현황 보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18 조사위원회에서는 송선태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이어서 부위원장님인 안종철 부위원장이 모셨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사 2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길정 조사 4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5.18 기념재단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유족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구속부상자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현재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은 편의상 제가 보는 방향에서 맨 좌측 상단에서부터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민의 김승원 상임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현재 윤청자 5월 민주여성회 회장님께서는 아직 참석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광주인 이상현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광주일보 정병호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전남일보 김혜나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뉴시스의 변재훈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제 서울에서의 출범 2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마치고 오늘은 광주에서 이제 관련 단체 회장님, 재단 이사장님, 그 다음에 이제 언론인들과 함께 화상 간담회를 할 수밖에 없음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열심히 달려온다고 달려왔는데 40년간의 의혹이나 갈증, 그런 의구심을 충분히 해소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뜨거운 언론의 질책도 저희들도 달가이 받으면서 앞으로 남은 1년을 그 사명을 다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21개의 직권조사 과제와 그 직권조사 과제별로 다 각기 세부 조사 과제가 최소 5개에서 6개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약 198건의 신청 사건이 어제 12시부로 접수가 됐습니다. 우편 접수한 걸로까지를 다 합해 보면 약 230여 건이 되지 않은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물론 신청 사건은 현재 직권조사 중인 과제에 포함시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금년 8월에 시행령이 이제 통과돼서 이제 20명 정도를 추가로 모집해서 실제 조사 인력은 약 54명 정도가 실제 조사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비교지만 여타의 이 정부 위원회 치고는 매우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과제는 물론이고 조사 대상, 즉 피해자와 가해자의 숫자는 단순히 비교해도 가해자가 약 6군만 해서 투입된 병력이 2만 명이 넘고 그 다음에 피해자가 5천 명이 넘어서
이걸 전수조사하는데 막대한 시간이 걸렸고 자료는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약 17,000여 건 70여만 페이지에 됩니다. 물론 전자문서도 2.2TB에 속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교육하고 다시 판독하고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 올 자료를 접해본 조사관들은 약 6개월간 이 관련 자료를 독파하고 마련된 조사 계획에 조사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전에 약속되었던 계엄군들이 또는 참고인들이 저희들의 면담을 거의 거부했습니다. 약 75%가 문전박대나 전화를 받지 않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정한 주요한 증인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최소 12차례의 방문을 통해서 성사시킨 사례도 있을 정도로 꾸준히 여러 조사관들이 노력하고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광주가 바라는 것은 성과와 속도일 겁니다. 왜 그렇게 느리냐? 그리고 고작 이 정도밖에 못 내놓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사위원회가 의결하기 전에 못 내놓는다, 발표하지 못한다. 이걸 이 속에 우리가 숨고자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일일이 지금 추적 중에 있는 사안까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드러내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따가 보고 이후에 언론 간담회를 통해서 또 관련 단체의 질의를 통해서 충분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조사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질책해 주시고 또 좋은 제언이 있다든지 토론할 것이 있으면 제안을 해 주셔서 보다 풍성한 간담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5.18 기념재단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진상조사위원회가 많은 고생을 해가면서 많은 성과를 또 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물이 증거로서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했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인데 더군다나 저희들이 뭐 진실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학살 당사자가 누군가는 이미 80년 사건 당시에 국민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본인이 거부하고 진술을 거부하고 그런 일이 없노라고 이렇게 끝까지 발뺌하다가 결국은 학살의 주범이라고 여겨지는 지목하는 전두환 씨가 이제 사망에 이르는 이런 현실을 맞이했습니다. 끝까지 본인의 양심 고백을 듣지 못하고 전두환 씨 사망을 보면서 매우 착잡한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도 하여튼 진상조사위원회는 앞으로도 이 5.18의 진상을 위해서 진상규명을 위해서 더욱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 그리고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어려운 여건인가를 여러분도 잘 아실 거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더 분발해서 더 좋은 성과가 더 하나라도 많은 증거가 발견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동안의 진상조사위원회 고생하심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업무 현황을 조사 2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사 2과장 허현식입니다. 그동안 지난 2년 동안 저희 위원회에서 조사해온 주요 경과를 직권조사의 과제별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동안에 5.18과 관련된 대부분의 기록이 폐기되거나 또는 자료가 조작이 되거나 이런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에 있었거나 사건에 관계된 그 계엄군들이나 또는 당시 신군부 관련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면 조사를 통해서 입체적으로 확인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는 최소한 3명 이상의 진술이 똑같은 내용으로 부합이 될 때 이것을 이 사건에 대해서 사건 자체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직권조사 과제로 21개의 과제를 조사를 하고 있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신청 과제가 약 200여 건이 지금 현재 접수가 돼서 일부는 조사 개시를 시작을 했고, 일부는 각하되고, 일부는 현재 조사를 위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권조사와 관련해서 집단 발포 및 집단 발포 책임자와 그 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발포, 즉 다시 말하면 자유권 발동과 그 실질적인 광주의 그 계엄군 증파, 그다음에 집단 발포, 그다음에 광주 외곽 봉쇄 작전, 그다음에 5월 27일 새벽 최종 진압 작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관여한 사실이 구인 회의의 모임을 이렇게 모임에서 이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결정이 되고, 이 결정된 사실이 계엄군 계엄 사령부로 전달이 돼서 진행이 된 이 부분에 관한 기록을 추가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과 내용으로 전두환의 행적, 그다음에 발포의 경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민간인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그동안 5.18 당시 5.18 끝나자마자 바로 그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검시서에 기초해서 그동안 그 사망자들의 사망 상황을 확인을 했었는데, 저희가 모든 기록, 각 병원의 진료 기록, 그다음에 그 외의 그 행정기관에서 작성한 여러 기록들을 종합적으로 재분석을 하고, 관련해서 그 현장에 있었던 계엄군들의 그 진술과 이렇게 연결해서 파악한 결과 그동안 민간인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새롭게 조사가 돼야 되고, 이 과정에서 사망의 경위, 그다음에 시신의 이동 경로, 특히 리어카 시신이라든가 장갑차 위 청년의 그 신원 확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장갑차 위 청년의 사망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장갑차 위 청년은 그 저격수에 의해서 사살이 됐고, 이 저격수가 실제 사살한 사실을 본인이 인정하는 인정 진술까지를 확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당시 광천동에 살고 있었던 시민으로 확인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계엄군에 의한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은 저희가 크게 5월 21일 집단 발포, 도청 앞 집단 발포, 그리고 광주역 집단 발포, 그리고 27일 새벽의 진압 작전, 그리고 광주 외곽 봉쇄 작전 과정에서 발생한 광주 교도소 일원의 집단학살, 그리고 광주 화순관 도로에서의 집단학살, 송암동에서의 집단학살, 화정동 이렇게 그 사건들을 집단학살 사건으로 규정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세세한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송암동과 준안마을, 그다음에 광주 교도소 일원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사실 외에 계엄군들이 인정 진술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저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사건들보다 훨씬 더 참혹한 사건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준안마을의 경우 아마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홍금숙 미니버스 사건으로 알려진 이 25인승 미니버스 집단 사격과 관련해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사망을 했는데 그 차 위에 올라가서 확인 사살까지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현장에 있었던 계엄군 그 4명으로부터 일치된 진술을 확보를 했고요. 이 가해자의 신원까지를 특정을 하고 본인의 인정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주력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광주 교도소에서도 전남대 그 이학부 건물에 구금되어 있었던 그 시민들을 광주 교도소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아마 트럭 안에 최루탄을 까서 질식사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이미 다 아실 텐데 이 그 숫자가 정확하게 12명으로 특정이 됐고 이 12명의 그 희생자들에 대한 시체를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는지 이 과정을 지금 상당한 그 조사의 진척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행방불명자의 규모와 소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방불명자의 규모와 소재 관련해서는 저희가 242명의 행방불명 신고 피해 신고를 전체 그 전수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78명의 인정자들을 포함한 242명의 행방불명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 소재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집중적인 그 조사를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행방불명자 한 분의 그 신동남이라고 하는 분의 신원을 확인을 했고 그분의 유해가 국립 5.18 민주묘지에 안장되어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엊그제 또 한 분 그런 사례들을 확인을 해서 조만간에 그 결과를 해당 유가족에게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 5.18 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4-96번의 무명 열사가 그 신원을 최근에 저희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다라고 하는 보고를 드리고요. 아울러서 저희가 그 행방불명자 규모 및 소재 확인을 위해서는 이 부분은 결국은 암매장 사건과 연동지어서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암매장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현재 총 광주시와 5.18 기념재단으로부터 이관받은 그 내용까지를 포함해서 50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을 해오고 있고 이 과정에서 현재 저희가 총 7군데를 추가로 발굴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추가 발굴을 통해서 2군데서 유의미한 유해 발굴이 있었고 이 유해에 대해서는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광주교도소에서 발견된 그 무연고 유골 263기와 함께 내년 상반기에 행방불명자의 가족들에게서 채취한 그 유전자와 비교 대조하는 작업을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 지어서 행방불명자의 소재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엄군 등에 의한 그 성폭행 사건을 지금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직권조사 17건과 신청조사 5건 그리고 5.18 그 보상 그 심의 서류에서 파악한 그 개별 사건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계엄군들의 그 진술, 그 다음에 관련 그 피해자들의 그 기록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모아서 이 자료를 가지고 그 성폭력 조사 전문 그 기관의 그 분석을 의뢰하고 조사의 기본적인 방향과 내용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인 그 민감한 그 사안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조사의 경과까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그 북한 이탈 주민의 북한 특수군 광주 침투 주장 사건과 관련된 그 조사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그 북한 그 이탈 주민 중에 자신이 광주에 왔었다고 주장했던 그 정모 씨가 실제 저희 위원회의 그 방문 조사를 통해서 본인이 이야기한 그 사실이 허위였음을 고백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그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원 조사 기록, 그 다음에 북한에서 그 생산되거나 만들어진 각종 자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북한군의 이 광주 그 침투 사실이 허위였다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확인을 했고 이 부분에 관한 보고서는 조만간에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남 일원의 무기고 피습 사건에 대해서도 이제 그 같은 그 시각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전남 일원의 무기고 피습 사건을 조사를 하는 이유는 지만원 씨 등이 그 전남 일원의 무기고가 일시에 그 피습된 것은 그 북한군의 개입이 그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음에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의혹과 쟁점을 완전하게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동안 알려진 그리고 지만원 씨 등이 주장하고 있는 무기고의 그 피습 현장이 알려진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현장에서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그 사건에 관계된 시민들과 또는 그러니까 전남 지역의 지역 주민들과 광주에서 내려간 시위대가 함께 무기고를 공격을 했고 이 무기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북한군의 개입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함께 보고서를 5월 이전에 마무리 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상해 사건,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부상자들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다시 확인을 하고 부상자들의 부상의 형태, 그 다음에 상황, 사건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재구성해서 5.18 현장에서 민간인들이 계엄군에 의해서 어떤 인권 요린을 당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광주시 보상 지원위원회에서 분류한 상위자 2,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부상의 경위, 그 다음에 부상의 종류, 부상 현장, 날짜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철저하게 재조사를 하고 있고 조사의 결과 역시 민간인 집단 학살 사건과 함께 연계해서 조사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희생자 안매장 조사 및 유해 발굴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앞으로도 54곳 중에서 이미 지표조사 등의 예비조사를 마친 장소를 제외한 나머지 장소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발굴하기 이전에 이 현장의 안매장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선행조사, 지표조사 등을 먼저 하고 유해가 확인되면 바로 발굴을 통해서 현재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377명의 행방불명자 유가족들의 혈액에서 채취한 유전자와 대조하는 작업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광주 교도소에 약 50명, 최대 50명이 가매장 또는 안매장 되었을 것으로 계엄군들이 복수 증언을 해주고 있는데 이 증언에 기초해서 저희가 조사한 결과 광주 교도소는 이미 안매장 현장으로 지목된 장소들을 전부 저희가 지표 조사를 했는데 지하 7m까지 파도 전부 다 건축 폐기물 등으로 복토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형 지물이 완전히 변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안매장 또는 가매장에 직접 가담한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부대로 복귀한 지 3년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보안사 요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와서 장소, 그러니까 가매장한 장소와 숫자를 계속해서 확인해 갔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를 종합해서 저희가 안매장 조사와 더불어서 시체 처리팀의 운영과 관련된 조사를 보안사 기록과 증언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엄군에 의한 헬기 사격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이 사건은 전두환과 조비오 신부님의 사자 명예훼손 관련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고려해서 그동안 좀 미루어 왔습니다만은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헬기 사격이 있었다라고 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피탄지 조사와 그 다음에 헬기 모의 사격 등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우선 선행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서 헬기 사격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를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공군 전투기 출격 그 대기 사건과 관련해서는 당시 항공 관련 그 부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광범위한 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암동과 효촌역 인근 지역의 민간인 집단 학살 사건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광주 외곽 봉쇄 작전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집단 학살 사건과 함께 연결해서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외에 군과 경찰의 사망 상해 사건과 관련해서도 현재 당시에 그 시민들에 의해서 그 희생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계엄군의 그 사망자, 그리고 그 한평 경찰서에서 광주의 그 진압 작전에 참여했다가 희생되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그 피해와 현장에서 그 발생한 그 부상 등의 사건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조사를 이렇게 시작을 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이 개정되면서 추가된 조사 과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사 인력이 충원되는 이 과정이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당시 계엄군들의 방문 전수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중에 특히 당시 광주에 투입되었던 계엄군들의 경우도 상당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중에서 상당수가 이 자살에 이르는 이런 그 계엄군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사 대상으로 포함을 시킬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그 저희가 총 21건의 그 직권 조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국가 권력 등에 의한 그 피해자 탄압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 역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사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5.18 이후에 피해자 단체 또는 그 피해자들에 대한 그 직접적인 그 탄압 사건들에 대해서 조사를 할 예정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특히 그 아마 그 유족회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5.18 묘지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 진행했던 그 이른바 그 비둘기 작전, 당시 505 보안대와 그 전남도청, 그 다음에 경찰청 보안과, 안기부 등이 5.18 묘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 이장 책동을 이렇게 기획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조사의 대상으로 삼아서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그 간략하게 그 저희 그 조사 경과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네, 이과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5.18 북한 특수군의 광주 침투 주장과 관련한 조사 사과팀장의 영상 브리핑을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사 3과 3팀장 신동일입니다. 지금부터 법 제3조 제9호에 규정된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에 대한 현재까지의 조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당시 광주에 북한군이 침투했다는 주장과 관련된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설명드린 다음, 북한의 5.18 명칭이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지칭하는 것인지 여부, 그리고 북한군이 공수부대를 모함하기 위해 세트장을 만들어 촬영했다는 주장과 당시 촬영된 사진의 인물이 성면 장갑과 기관총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전투 프로라는 주장에 대한 검증 결과를 말씀드리고, 유병현 당시 합참의장이 북한군의 침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전남 해안을 비워주었다는 주장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검증 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북한군 침투설 관련 탈북민들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올해 들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북한군 침투설을 주장하는 탈북민들과 이를 부정하는 탈북민, 그리고 관련 사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탈북민들에 대한 대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4월에는 이전까지는 자신이 광주에 직접 침투했다고 주장해온 정모 씨로부터 자신의 과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진술을 확보하였고, 최초 입국 시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5.18은 고정간첩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던 임모 씨로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북한군 개입은 있을 수 없다는 진술을 받았습니다. 또한 과거 언론에 5.18 당시 북한이 정찰조를 파견했다고 언급했던 최모 씨는 해당 발언이 자기 과시용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북한에서 사용하는 5.18이라는 표현이 과연 5.18 민주화 운동을 지칭하는 것인지에 대한 우리 위원회 조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북한에서는 5.18이라는 표현을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북한이 5.18 당시 침투시킨 특수부대의 활동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주장과 검증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18 무사고 정식 연인 초과운동입니다. 이 사진에서는 북한의 철도역에 5.18 무사고 정식 연인 초과운동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국내 일각에서는 5.18 무사고 정식 연인 초과운동이 1980년 광주에서 전사한 북한군의 넋을 기리고 위로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5.18이라는 표현이 5.18 민주화 운동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노동신문 등 각종 북한 자료를 통해 이를 검증해 보았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1979년 7월 27일자 노동신문입니다. 해당 기사를 보면 5.18 무사고 정식 연인 초과운동은 당 중앙위원회 제5기 18차 전원위원회에서 김일성이 내린 교시를 관철시키기 위해 시작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5.18 무사고 정식 연인 초과운동의 5.18이라는 표현은 5.18 민주화 운동과 무관한 5기 18차 전원회의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 대상 탈북민 중 한 명은 북한에서 철도 분야에 종사했던 사람으로 우리 위원회는 이 사람으로부터도 5.18 무사고 정식 연인 초과운동의 5.18은 5.18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5기 18차 전원위원회를 지칭하는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증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북한에서 그러한 방식으로 숫자를 사용하는 다른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1980년 5월 31일자 노동신문입니다. 5.19 기술혁신 돌격대라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5.19라는 표현은 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9차 전원회의를 뜻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5.18 청년호와 5.18 대형 단조공장, 5.18 공장과 5.18 영화연구소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한 검증 내용입니다. 지만원 씨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는 최근 출간한 5.18 답변서에서 북한에서는 최고인 것의 5.18을 영예의 상징으로 하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1만 톤짜리 프레스, 일명 5.18 청년호와 5.18 대형 단조공장, 그리고 5.18 공장과 5.18 영화연구소가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보여드린 5.18 무사고 정식연인 초과운동과 같이 각종 북한 문헌 등을 통해 해당 주장들을 검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들 주장에서 사용된 5.18이라는 표현이 5.18 민주화 운동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으며 대신 5.18 청년호와 5.18 대형 단조공장은 1984년 5월 18일 김정일 방문과 연계되어 있고 5.18 공장의 5.18 역시 1965년 5월에 있었던 김일성 및 김정일 방문과 관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5.18 영화연구소의 5.18도 1973년 5월 18일 김정일이 해당 연구소를 지도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를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북한군이 공수부대 모함용 세트장을 만들어 촬영했다는 주장에 대한 검증입니다. 지만원 씨는 이 사진 한 장을 근거로 북한군이 계엄군으로 위장하여 세트장을 만들어 공수부대를 모함했다는 사진을 촬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사진의 전투복 위장 무늬가 1980년 당시 공수부대가 착용했던 얼룩 무늬가 아닌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군 복무를 했던 사람들에게 익숙한 위장 무늬라는 점에 착안하여 이 시기 사진들을 집중 검색하였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이 바로 그 결과입니다. 1995년 5월 18일자 한겨레신문 23면입니다. 기사 부분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날의 참상 재현이라는 사진 제목이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진은 북한군의 공수부대 모함용 세트장 촬영이 아니라 1995년 5월 전남대학교 학생들의 5.18 민주화운동 재현 행사 사진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당시 광주에 투입되었다는 북한 특수군, 일명 광수가 성면장갑, 기관총과 무전기를 다루는 전투 프로라는 주장을 검증해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유명한 사진입니다. 사진의 인물은 일명 김군이라고도 불리면서 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지만원 씨 등 일각에서는 이 사진의 인물이 광주 북한 특수군, 일명 광수 제1호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인물이 착용한 장갑은 기관총 총열 교환용 내열성 성면 장갑이며 기관총 설치대를 응용력 있게 조립하여 기관총을 거치한 모습으로 볼 때 우리 특수부대 중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전투 프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관총 총열 교환용 성면 장갑이 어떤 형태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은 미군 M60 기관총 교범에 나온 것이지만 우리 군에서도 동일한 장갑과 동일한 교범상의 그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빨간 네모로 표시된 부분이 성면 장갑이며 벙어리 장갑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군에서 M60 기관총을 다루어 보신 분들은 익숙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이 지만원 씨 주장에 사용된 사진의 원본입니다. 2008년 발행된 이창성 5.18 당시 신화일보 기자의 사진집 28년 만의 약속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장갑 부분을 확대해 보았습니다. 한번 잘 보시죠. 다들 보신 것처럼 이 장갑은 무슨 특수 장갑이 아닌 일반 면장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끼고 있는 면장갑과 동일한 재질입니다. 다음으로 일각에서는 전투 프로인 북한 특수군이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주장하는 기관총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의 총은 브라우닝 자동소총으로 일명 BAR 또는 AR이라고도 불립니다. 브라우닝 자동소총은 수백 발이 장전되는 탄띠식 기관총이 아니라 20발들이 탄알집을 장전하는 자동소총이며 야전에서 총열 교환은 할 수 없습니다. 검증 결론입니다. 사진의 총은 기관총이 아니라 자동소총이며 사진의 인물은 특수 성면 장갑이 아닌 일반 면장갑을 낀 채 해당 총기에는 사용할 수 없는 탄띠를 걸쳐놓고 있는 등 전투 프로와는 거리가 먼 행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5.18 당시 류병현 합참의장이 전남 해안을 비워주어 북한 특수군이 대규모로 침투할 수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만원 씨는 2020년 발행된 무등산의 진달래 등 자신의 저서에서 류병현 전 합참의장을 사상이 애매한 사람으로 묘사하면서 그가 5.18 직전 전남 해안을 경비하던 해군 병력을 전북 변산반도 이북으로 이동시켜 북한군이 침투하기 쉽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최근 발행된 지만원 씨의 5.18 답변서에도 역시 마찬가지 주장이 실려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주장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당시 우리 해군 경비함정들의 항적을 분석, 1980년 4월과 5월의 전력이동 분포를 해도에 표시해 보았습니다. 그림 왼쪽이 1980년 4월, 오른쪽이 1980년 5월입니다. 한번 천천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가운데 뜨고 있는 화면은 지만원 씨가 주장하는 책에서 나온 변산반도와 영광, 신안군, 목포 등 북한군의 가상 침투로를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980년 5월 전남 해안의 경계는 4월에 비해 훨씬 강화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주장에 대한 현재까지의 조사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5.18 당시 계엄군의 집단 학살 제보 영상을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그 상황이 저거 됐으니까 그걸 져서 나도 우회해가고 막 논두렁을 해가지고 하고 여기 이제 확인 사살 뭐 이런 점은 아까도 뭐 올라가니까는 뭐 뒤에서 저걸 했다 그런 소리가 나왔다 이러면 내가 올라가서 무기는 다 해서 다 됐고 다 이거 정리가 된다. 혼자 먹어드릴까요? 이 사람들이 진짜 의사가 조금만 밑에 이미 벗으니까 안 죽으려고 막 서너 명이 들어가 있더라고. 그래 넣으면 총이 나오면 당연히 우리 사람이 당연히 우리지. 그 서너 명씩 다 들어가고 당연하죠. 누구나 그거는 총이 그냥 그거는 내가 되게 너무 제작하니까 그런데 이 차가 여기서 시민들 많이 서 있고 이리 쭉쭉쭉쭉 버스 와요. 그래갖고 오면서 땅땅땅 하나씩 쏘면서 이제 우리 군인들인데 뭐 조준할 필요도 없죠.
오니까 자기들 앞에 오니까 그냥 자동으로 그냥 아, 잃어버렸죠. 예, 그러니까 차가 예. 완전히 벌집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버스가 이제 운전석 쪽 이쪽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는 운전석 쪽 완전히 벌집이 되어버렸고 연비는 이제 덜 됐고 예. 그리고 이제 또 타이어가 빵꾸가 나니까 약간 차가 이렇게 약간 기울고 우리 쪽 풍선대 쪽으로 우리 사제들 쪽으로 이놈이 이렇게 약간 이제 이쪽으로 내리를 하고 이렇게 섰죠. 그래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확인사살 누가 있는 거 몰라도 확인사살 하고 예. 나중에 올라가서. 올라갔어요. 그다음에 그때 우리 중대 사람도 갔었어요. 거기 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중대분들은 중대 그 같은 그 대원들은 그러면 그 뒤에 수습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죠. 수습을 한 거예요. 여기다가 그 밭에다가 매리고 갔다가. 매장을 했다고. 예. 감회장을. 예. 그럼 뭐 놔둘 수는 없으니까. 예. 그러면 감회장을 직접 했던 사람들을 혹시 그 기억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예. 내 중대에서 이렇게. 저는 산중대 있거든요. 예. 근데 가긴 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 직접 했는지 했는지는 몰라도 누가 묻긴 무덕대에 서로 파가지고 그다가 다 무덕대 밭에다가. 그 보리밭에다가. 예. 그 아까 이제 한 그 보통 한 사람이 뭐그 10발 이렇게 아타크로 이렇게 맞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계속 싸우니까 아. 그 앞에 그 대대령이 다 싸우니까 그 예. 집중파를 하니까 어. 거기서 상당히 예고대학교 상당히 있다 한 10일 정도 있다가 누가 간다고 뭐 하더라고요. 괜히 가면 또 골치아보고 끌려가야 되고 뭐하니까 예. 조심하라고 그런 소리 좀 하라고 그러더라고. 아. 사수가 누구였어요? 아이고 생각 갔었을 거예요. 예. 또 누가 또 있겠어요? 우리 보면 많죠. 거의 갔었는데. 사람 있는데 안 보인다? 그때는 하사했을 건데. 예. 우리 사수. 네. 아, 거기 있네. 이 팀이 있어. 아 그래요. 아, 거기가. 네. 네. 어떤 이제 우측에 그 아스팔트가 끝나는 지점에 시신 두 구가 누워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제 여자분이라서 두 분이 머리를 아스팔트 쪽, 발을 그 아스팔트보다 낮은 쪽 그렇게 해가지고 팔을 가시런히 올려서 얼굴이 이제 하늘 반듯하게 누워놨는데 그 속칭 그 봄에 농가에 많이 나는 그 전라도에서는 독새풀이라는 풀이 있어요. 그거를 파란 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거를 누가 손으로 두어 번 뜯어서 그 죽은 시신 얼굴에다 이렇게 뿌려놨던 거. 여자분 두 분요? 예. 이 버스 안을 내다본 거죠. 예. 안에도 시신이 있었나요? 예, 한 6, 7구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좀 더 두 가서 분뿐만이 아니라 더 있었어요. 더 있었어요? 반대편에도 있었고 저기 한 40, 50m 멀리 논바다 위에도 있었었고 몇 구나 그쪽에는. 대략 제가 눈으로 확인한 건 한 11구, 2구 정도. 버스 안에 있는 것까지. 예, 버스 앞쳐서 버스에서 올라가서 시신을 내리다가 힘드니까 창문 바깥으로 그냥 시신을 집어 던져가지고 그럼 뭐 뚱 하신 하는 거예요. 거예요? 여기도 뭐 2, 30m 밖에 안 되니까 다 보이죠. 예. 그래서 이쪽 부근에 감회장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버스 안에다가 이런다 통로가 있다니까. 이게 양쪽입니다. 양쪽으로. 그리고 안 해요. 버스. 그래 이래 들어가니까 아마 그 이야기는 쭉 아마 누워 있어. 그럼 뭐 무식 뚱뚱하고 일어서 그런데 일어서면서 뭐 처음에 살려주세요 계속. 그 뭐 실제 그래서 일본으로 뭐 완전히 막 피곤하기. 야, 한명 사람 딱 하고 오히려 내려오는데 내려주자 그래 딱
거라든가. 내시 수화친구 어디 보려고 그럽니까? 수화친구분이지 왜 데리고 내려와서 그게 뭐지 왜 나오냐고. 야 이게 알고 해줄 거 같아. 죽어 있는 사람을 어떻게 투척을 계속 하고 뽑아서 다시 하고. 그래서 뽑아 다시 하고 그래 한 세 번 정도는 했을 거야. 한 세 번 정도. 그 검시를 했던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의사인데 이것은 보통 그 총에 착금하는 대금보다 조금 더 큰 거래요. 맞아요. 예, 컬러는 좀 했어. 그다음에 요즘 말하는 애들만 그 정글용 칼 그런 거 비싸. 한 방에 중대에 있었나? 저격병이 있었다고. 그마 저격병이라 한 방에 요 하복부 맞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너 옥상에서 해갖고 막 피가 막 이래 막 흘렀더라고. 아 시신을 그래 내가 이제 죽었다니까 갖고 와야 된다대. 그래 너 이제 고참이 오니까 애들 데리고 그거 갖고 여관에 욕조를 하나 뗐어. 욕조를 떼가지고 욕조에 딱 넣으니까 딱 맞더만. 그래서 넷이서 들고 왔다고. 판초에 덮어갖고 고속버스 터미널 안으로 또 옮겼지. 교도소 쪽에서는 화단에 거기에 이제 뭐 처음에 텐트를 치려고 했었는가 봐. 꼽으니까 걸린 게 이제 시신이었던 거라. 감회장이 된 거라. 배식 받아가지고 오는 아들이 하는 얘기가 시신이 거기에 이제 밑에 쫙 눕혀져가지고 가마니로 이렇게 덮어놨다 그러더라고. 그 화단 길이가 있으니까 한 20여 분은 안 됐겠나. 국민대로 돌아와 오셨다가 그 광주로 다시 가셨잖아요. 그렇죠. 3시간. 기억하는 건 새벽에 응? 그 사람이 실제 저게 씨발로 주동자야. 안매장을 줬다가 아직까지 못 찾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 그거는 내가 다른 거는 모르고 나는 내가 아는 건 아닌데 그 두고밖에 없고 안매장 위치. 그리고 왜냐면 그건 정확히 하니까. 세 분만 세네 분. 3시간은 기억하죠. 그럼 어떻게 사복 입으시고 안내 어디로 갔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고경부대 군대부대 같이 고경부대 옷을 또 내려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장교가 여자 참모에 행인대학 가봐 이런 거는 안 된다. 너는 누가 있었는데 정확히 기억은 하나 일분차가 있었을 거야. 그러면 목적은 뭐였어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쉽게 남의랑 갖고 그거 파헤치고 거기 올라가서 이제 식사를 이제 내가 좋아해 새가치를 내가 세 발인지 네 발인지 나눠준 거야. 그럼 올라갔을 때 그 다른 그 세력수들도 이미 있던가요? 그렇죠. 내가 장갑차에 있는 애들 내가 저걸 했네.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그 장갑차를 그때 일주일에 내가 일주일에 있었으니까 목을 겨냥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두께 머리를 겨냥? 목을 겨냥해요. 목을. 네. 원래는 목을 겨냥해야 돼. 근데 왜 목을 겨냥하면은 목을 맞으면 피가 안 나. 왜냐면은 그 사람은 이미 죽었고 이제 껐덕껐덕 했었고 그래갖고 우리가 알람스가 지켰는데 할 때 그럴 수도 있는데 왜냐면 그거를 지금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들기 아이콘을 신청해 주시면 제가 지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인의 이상현 기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예, 광주인 이상현 기자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사 팀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오늘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일본의 5.18 당시 개입 과정, 외교 라인, 국방, 정무, 기타 정보기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개입 여부가 이제 드러났고 일부 또 보도됐는데요. 발표에서 빠진 이유와 현재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래 이제 발포 명령자나 발포 명령 책임자를 어떻게 규명할 것이냐. 저희들은 두 가지 관점에서 발포 명령자를 규명해야 된다. 아까 재단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민적 상식을 입증하지 못해서 또 자기 자발적인 고백이 없어서 지금 누군가 알고는 있는데 그 사람이 왜 전두환 씨가 왜 최고 책임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밝히지 못하면 우리 조사위원회의 출범 의미가 없다. 이런 전제하에 그러면 대법원 판결문에도 들어있고 대부분의 법학자들이 지적하다시피 5.18의 진압작전 발포는 조직적이고 계획적 범죄였다라고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조직적 계획적이었다고 하면 우선 그 조직적 계획적 범죄를 모의하거나 계획을 했던 어떤 회의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회의체를 어제 소위 구인회의로 명명을 하고 그 멤버들이 일정한 시간에 모여서 광주로부터의 보고를 듣고 대책을 논의했다라고 하는 문건이 과거에는 비록 밝혀져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그 선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어제 인용을 했던 것이고요. 따라서 그 회의체가 나오면 그 회의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참여자가 누구냐, 구체적인 논의사항이 뭐냐, 실행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과정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입증하는 방법은 무엇일 것이냐? 우선 국내 자료, 해외 자료, 그다음에 핵심 가해자 증언, 그다음에 진압에 참여했던 장사병들의 증언을 모두 모아서 이제 본인들이 고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증거를 정황 증거라든지 사실 증거를 모아서 이분들에게 다시 묻기도 하고 청문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확정 단계에 들어갈 것이다. 여기서 하나 유의할 사항은 우리가 진실을 규명하는 조사위원회이기 때문에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사법적 절차라든지 이런 검찰의 입장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서 서사적 또는 정황적 증거를 충분히 우리가 모으는데 우리가 조사 역량을 총투입하자. 그래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바닥에서부터 위로 훑어가는 상향식 조사를 합니다. 방금 이상현 기자께서 질문하신 그러면 해외 자료 문제는 어떤 정도 어느 만큼 검토를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팀 샤록이 97년부터 모았던 57개 파일 3,530페이지가 이미 2017년에 공개됐습니다. 즉 우리 위원회가 출범하기 전의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체로키 파일이죠. 여기에는 CIA, DIA, 미 국방정보국, 그다음에 주한 미 대사관하고 국무부가 교환했던 여러 가지 이 비밀 사항들이 포함된 내용임을 이미 언론지상 또는 5.18 재단과 5.18 기록관에서 이미 밝혔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이후로 2020년 5월, 6월, 2021년 그 5월, 6월과 그 다음에 2021년 9월 16일 등등등 해서 미국 측에서 자료를 비밀 해제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공했는데 외교부를 통해서 그것은
한미 정상회담 때 실무회의에 저희들이 청와대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자료를 공식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를 삼아서 정기적으로 비밀이 해제되거나 검토되면 바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했으면 좋겠다. 대통령이 오케이를 해서 실무 라인을 통해서 미국 측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재단의 실무자들이 가서 실제로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해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80건을 요구했었습니다. 80건이 80 파일이 건수로는 몇 개가 될지도 모르고 페이지 수는 몇 쪽이 될지도 모르지만 여튼 제목을 저희들이 정해서 일단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현재 78개의 파일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도 있고 중요치 않은 사항도 있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제 2020년도에 일본 외무성 자료 164건 500쪽이 공개됐습니다. 일본 자료는 왜 중요하냐면 북한의 이 5.18 개입설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허위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문서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즉 어왁스 공중조기 경보가 2대가 한반도를 떠서 일체 북한의 움직임을 소위 말하자면 개미새끼 들여다보듯이 들여다본 보고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속의 결론은 북한이 남침할 특이 정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세한 정보는 나중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 자료를 제외한 미국 자료가 현재 약 1880여 건, 약 8000페이지 정도가 이미 검토 대상을 통해서 이미 검토를 했습니다. 그 속에는 이제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추가해서 보고서에 들어가겠습니다만은 5.18 진압의 실질적인 책임자는 전두환이다 라고 하는 영문 비밀 문서는 명백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걸 공개하지 않았냐? 그래서 과거에 뭐 다 나온 얘기를 또 하느냐 이런 질책을 들을 수도 있고 저희들은 종합적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적 계획적 광주 진압 작전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해외 자료의 일부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 발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참고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모든 헌법학자나 법학자들이 얘기하는 또 대법원에서도 그렇게 판결에 들어 있는데 공모 공동 정범 이론을 그대로 적용한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공모 공동 정범 중에 조직적 범죄의 경우 그 조직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자가 수괴가 된다. 이러한 법 이론에 따라서 소위 판결문을 내렸는데 제가 그때 당시 검찰하고 재판관들 만나보니까 왜 그러면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고 신군부라고 뭉뚱그려가지고 조직적으로 이렇게 정리했냐. 그때는 사실상 개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백하거나 자인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부 부인했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 검찰의 조서하고 재판 기록을 다 보면 12.12에 44명, 5.18에 47명 등 91명이 기소되고 16명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단 한 사람도 12.12와 5.18의 잔인한 학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거나 반성하거나 사과하는 사람이 오늘날까지 없어요. 재판 과정에도 없었고 이런 점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이 느리지만 아주 차분히 이 진상을 밝혀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하실 예, 이상현 기자님. 네네. 전두환의 실체를 확인했다는 영문 명의로 된 부분을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보충해 주셨으면 좋은 게 미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조사가 되어 있는지요? 일단 5.18 김영훈 유족회장께서도 그렇고 과거 3단체가 조사 신청을 해온 게 5.18에서 미국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미국이 자인한 소위 말해서 5월
구체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면 80년 5월 22일 체로키 회의에서 소위 말해서 브레진스키가 발표했는데 미국은 특정 도시에 한국군이 투입되는 것을 승인한다. 미국은 후방을 책임지기로 했다. 북한은 남침을 저지하기 위해서 항공모함과 공중조기경보 통제기를 띄우기로 했다. 이런 내용 등등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2급 비밀로 다 분류되어 있는 게 해제돼서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재 과거 언론에서 공개했고 진상규명했던 사실의 범주를 벗어나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카터 라이브러리, 카터 대통령 기념관에 저희들이 지금 방문하기 위해서 약 3개월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는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코로나가 다시 이 창고라는 통에 방문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일은 외교부 북미국과 함께 진행돼 왔었는데 현지 에이전트들이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보다 더 미국 측에 있는 자료, 미발굴 자료를 다 한 번 더 저희들이 훑어 조사해서 그 결과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역할은 특히 이제 낙가선의 관광장관 시절에 일부 중국에 가서 그때는 중공이죠. 중공에 가서 소위 이제 브레진스키하고 김일성이 유고슬라비아 티토 대통령 사망식 장례식에 조문을 가서 소위 말해서 5월 15일부터 20일 사이에 결정적 시기를 보고 남침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설이 있다라고 하는 일을 일본으로 돌아와서 이분이 소위 말해서 이제 이 낙하손해가 나중에 이제 수상됐었습니다만은 내각조사실이라고 하는 일본 내각조사실은 우리나라 중앙정보부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 중앙정보부에 정보를 알리고 그 중앙정보부의 보고가 그 뒤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무슨 논단이라고 하는 잡지를 발행한 발행인이었는데 그분이 이 소위 조선일보 특파원으로 있다가 긴급 타전을 한국이 하는데 조선일보가 그걸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보도를 하지 않고 이것이 다시 중앙정보부가 보도 통제를 합니다. 즉 이 내용이 다시 말하면 북한의 남침 가능성이 5월 17일 전군지휘관의 핵심적인 의제로 등장하게 되고 최성택 정보국장이 이걸 보고하게 되고 전군지휘관에서 이런 모든 소스의 역할들을 소위 일본의 내각조사실과 관련되어서 이루어졌는데 일본 내각조사실과 한국중앙정보부하고의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를 국정원으로부터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비밀 내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면 공개를 하지 못하고 보고서에는 저희들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네, 광주일보의 정병호 기자님. 잠깐만 지금 목소리가 안 들리시는데요. 예, 안녕하십니까. 광주일보 정병호 기자입니다. 유 위원장님께서 그 출범 당시부터 오늘까지 이제 계속 상향시 전수조사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그 병사들부터 시작해서 증거를 확보해서 핵심 책임자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변명할 수 있는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들을 막기 위함이라고 하셨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최근 사망한 전두환, 노태우 등 이제 핵심 인물들 5인에 대한 대면 조사가 이제 시작됐는데 이런 그 상향식 조사에서 이들의 거짓말이나 변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이런 핵심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건지 그러면 그런 핵심 변명하거나 빠져나갈 수 없는 그 거짓말이 확보된 게 그렇게 상향식 조사가 중요 핵심 인물들의 조사 과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는가를 묻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 지금까지 상향식 조사에서 이런 핵심 인물들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그 부분들을 확보하신 게 있는지
예를 네, 들면 이제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어제 발표문의 일부에 약간 소개가 됐습니다마는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실제로 2000년도 7월부터 노재헌 노태우 대통령의 아들하고 접촉을 했고 그 이후로 그 노태우 씨 측에서 변호사를 국회의원을 지내는 최모 변호사를 임명을 했고 그 과정에서 수차의 회합과 통신과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두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최소한의 턱짓, 눈짓이라도 된다고 하면 의사표시가 된다고 하면 대형으로 글씨를 써서 이 부분에 대한 가부 판단이라도 듣자. 이렇게 해서 광주에 사과하느냐라고 하는 부분. 당신이 자꾸 광주 5.18에 와서 묘지에 와서 사과를 하고 그러는데 대리 사과라고 하는 오해를 면치 못할 것이고 그 한계를 벗어나려고 하면 우리는 노 대통령의 뜻을 확인하고 싶다. 진압의 책임은 누구냐? 그리고 이름을 써서 고개를 끄덕이거나 턱짓을 해보는 이런 방법까지를 다 제안을 했었는데 가족들한테 이미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미 이 코마 상태는 아니다. 혼수 상태는 아니라고 하는데도 끝내 응해주지를 않았습니다. 전두환 씨는 재판이 진행 중이었지만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한 끝에 전두환 씨 측에 이제 조사 안내 서한과 사과 용의 그다음에 소위 관련 자료 제출 등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전두환 씨만 이런 방구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망 전 한 3개월 전에 이제 정주교 변호사가 자기가 변호인이라고 하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오고 소위 이 답변을 하기 시작했었는데 역시 조사 일정을 논의하는 중에 사망을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치고 들어가고 그런 과정이 필요했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전두환 노태우의 이 소위 현재의 병 상태 소위 진단서를 입증해주고 검증할 의사를 선정하는 각과를 선정하는 문제도 굉장한 시일이 저희들이 속했고 또 동행할 변호사 우리 측 변호사를 선정하는데도 물론 법률 자문단이 있었지만은 상당한 주의를 표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상향식으로 조사했던 모든 자료 또 하향식으로 과거에 밝혀졌던 모든 자료들을 주입을 시키고 숙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튼 제때의 정상적인 우리가 적극적인 행동, 조사 행동을 가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동시에 같이 5인인 사망한 두 사람 외에 5인이었던 정호영, 그 다음에 이제 황영씨, 그 다음에 이희성 이 세 사람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 방문 조사를 실시했고 변호사 의사가 대동해서 갔습니다. 도저히 조사가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우리 측 의사의 이 확인이 있고 그 확인에 대해서 해당 변호사나 그쪽의 자제분들이 동의를 해서 조서를 받았습니다. 한 가지 어제 이제 약간 잘 밝혀지지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바닥에서 조사한 내용을 다 쭉 안길정 조사 사과장이 가서 다 낭독을 했습니다. 일일이 설명을 하고 이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진압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라고 묻는 말에 이희성 사령관은 내가 전부 했다고 할 수 없다. 내가 육군참모총장이었다면 실질적인 지휘자는 아니었다. 이런 우회적인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록을 했는데 여러 가지 해석상의 문제가 있어서 어제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또 괜히 이 문제를 일파만파 시켜가지고 또 가족이 부인하고 본인이 부인하고 오는 이 사태.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영상을 하고 조서로다가 남겨놨는데 보다 더 이제 저희들은
진력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상 정호영 씨 조사입니다. 정호영 씨는 지금 시카고에 있습니다. 딸집에 있는데 제3자를 통해서 기국 의사와 현재 다시 우리한테 조사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신청 날짜를 조율하고자 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친구였던 육사 11기 두 사람이 먼저 세상을 하직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심리적 타격도 있으리라고 보고 안정이 되는 그런 시간을 저희들은 충분히 배려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현지의 친지, 목사 등등이 다 활발하게 교포사에서 움직여서 정호영 씨의 원만한 증언이 되도록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고요. 그러한 모든 조사에 이제까지 우리가 이런 비인도적인 학살 행위 실제로 보고받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이러한 참상들이 3공수, 7공수, 11공수 확인해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부 다 우리는 예비 자료로 또 그 사람들 질문할 때 사전 자료로 다 고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도 조사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간에 약 1280명 정도의 계엄군을 만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유의미한 증언이 한 120여 명, 130여 명 되는데 그걸 우리가 충분히 활용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암매장, 비인도적 행위, 그 다음에 비인도적 행위 중에 아까 나왔던 그 일부분이지만은 비무장, 그 다음에 시위와 무관한 사람들에 대한 살상, 그 다음에 확인 사살, 정글도로 무참하게 시신을 훼손하는 사례, 암매장 사례 등등등을 다 활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손들기 아이콘을 이용해 주시면 신청받겠습니다. 광주일보 정병호 기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추가로 좀 여쭈고 싶은 게 이제 조사 과정에서 75% 이상이 약속을 파기하고 문전박대를 당하시고 뭐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특별법 30조에 의하면 압수수색 영장이나 이런 걸 검찰에 의뢰해서 이렇게 수사도 진행할 수 있는 걸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진행된 게 있는 건지 그리고 진행하실 생각이 있는지 당연히 추가로 범죄 혐의점이 있다면 특별법상 이제 고발 조치를 추후에 할 수 있을 텐데 지금까지 고발 조치가 예상된 건들이 있는지 이것까지 한꺼번에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핵심 책임자 5사람 조사 대상 이외에 35명을 선정했다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조사 과정에서 명백히 이 개입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진술하거나 진술 거부를 하면 당연히 우리는 고발할 생각이고 특히 5월 17일 자정에 예비 검속 등등을 시행했거나 집권 음모를 기획한 것으로 보여지는 보안사 일부 인사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및 해당 수사기관에 또는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할 계획으로 있다고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명령의 실체, 즉 왜 이렇게 광주 봉쇄 작전의 내 지점에서 이렇게 많은 희생자가 났느냐? 한 사람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그러니까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이렇게 봉쇄를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 측면의 중요한 부분이 있다. 하나는 그때 당시에 광주의 진압작전은 대간첩작전에 의한 침투작전, 즉 진돗개 원 상황에서 진행됐었고 그것은 국방부 장관이 발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충정작전이죠. 두 가지 작전 개념이 광주에 같이 적용됐었고
따라서 봉쇄 작전은 이러한 작전 중에서도 대간 작전에 속하고, 그 대간 작전 중에 이제 말하자면 그 대간 작전 문서에 광주 폭도의 상경 저지, 극렬 저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 도계마다 도 경계마다 35사단이 철저하게 지키고 막았습니다. 그래도 빠져나오면 이제 충청도를 지나서 경기도는 왕거미 초소 작전이라고 하는 이 작전을 구사했어요. 그건 분명히 초소가 어디고 어떤 작전이 있다는 것은 문서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 또 경기도를 벗어나서 또 들어오면 한강 13개의 다리에 교량에 검문 초소를 설치해서 광주 폭도가 서울에 잔입한 걸 모두 막아라라고 하는 작전이 진행되어 있다. 그런 개념 때문에 이 광주의 4대 관문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모든 사람은 사살이 불가피했다. 이런 작전이 진행되었다. 이런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네. 예, 혹시 여기 우리 단체장님들 와 계시는데 단체장님들 또 이사님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속부상자 회장님. 예. 네, 혹시 온라인에 다른 우리 기자님들 질문하실 광주인의 이상현 기자님. 네, 조사 내용과 다른 조사의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 또는 뭐 제안 드리고 싶은데요. 특별법으로 이제 조사위가 구성돼서 54명의 조사위까지 갖추게 됐는데 언론 관련해서는 굉장히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지난 6월 15일 무명열사 때 그 이후로 이 원장님이나 조사 관련해서 지역에 와서 간담회나 이런 부분이 없었던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코로나라는 악조건이 있었습니다. 보도 자료도 보면은 생산이 9월 이후로 또 전두환 노태우 사망 관련해 짧은 입장 이후에는 정기적인 보도가 없는 것 같아요. 격주 내지는 뭐 주간으로 해도 좋고요. 상황이가 조건이 된다면 대언론, 대국민 이 소통 차원에서 적극적인 언론 활동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100번 공감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난 금년 5월 12일 저희들이 5.18 41주년을 앞두고 그간의 주요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엄청난 고통을 치렀습니다. 옆에 계시는 이동욱 의원 계시지만은 발표문이 4~5차례 변경되고 수위가 조절되고 야간 심야 새벽까지 이런 부분들에 설득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법 34조 제7항에가 조사를 완료하고 전원위원회에서 의결 절에는 공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그런 질책을 받았습니다. 방금 이상현 기자의 지적처럼 왜 국회에서까지 답변을 다 안 하느냐, 보고를 안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야가 합의 처리한 이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이렇게 34조 7항이 되어 있으니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위원회가 합의하면 언제든지 발표할 수 있도록 대외적인 활동,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현재 여야가 합의해서 법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현 기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이 발표나 홍보 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가 이제 우리 위원회가 뭐 우리가 진영과 이념과 정파를 떠나서 추천 정당을 떠나서 활동하겠다고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는다. 모든 사안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회를 원만하게 운영하고 충돌 없이 이제까지 표결 한번 하지 않고 진행이 이렇게 이끌고 왔습니다만은 아마 내년 초에는 이 법률안이 원만하게 통과되면
이상현 기자가 지적한 대로 저희들도 언론 활동, 홍보 활동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길 저희들도 희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응답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잠깐 그 참석해 주신 분들 잠깐 인사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승원 상임이사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예. 잠깐 목소리가 안 들리십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임사님 잠깐만. 예. 말씀하십시오. 예. 예. 2년 동안 여러 가지로 조건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세밀히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오늘 또 지금 저희들 민주언론 어르신들도 일부러 이 간담회한다고 말씀들을 들어봤는데요. 지금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제한적 한계가 있는데 어떤 것이 나올 수가 있는가, 좀 그런 부분들이 의문스럽다. 그래서 수사권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수정해서 법률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의견들이 몇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좀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차츰 여러 가지 우리 광주 시민들도 시 단체들이 여러 가지로 관심을 냉소 속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임사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현재 여기 실내에 지금 부상자회 우리 박갑솔 회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혹시 다른 우리 이동 의원님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냥 내려가서 가만 앉아 있다가 올라오면 된다 그러는데 이렇게 마이크를 주십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들이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라 그러면 제가 아마 여러분 속 뒤집어지는 얘기를 할 수도 있어서 그러다 보면 제가 아마 서울 못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야당 추천위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입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컵을 볼 때 옆에서 보는 사람과 위에서 보는 사람이 다르듯이 그런 식의 인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선태 위원장님하고 처음부터 입장이 다르더라도 사실에 있어서만은 서로 반드시 사실로 만나고 사실에서 결론을 지키로 약속을 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2년 동안 줄기차게 일을 하면서 저 내심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송선태 위원장님 같은 분의 보수 진영에서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입장이 다르더라도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면서 화합하고 그리고 표결 없이 어떻게 하든 전원회의에서 의견 일치를 보아가면서 결론을 내리려고 무단 애를 쓰셨던 분이고 또 한 측면에서는 이 위원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옆에서 지켜보고 나니까 야 이거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진짜 일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언론들이 냉대와 냉소로 지금까지 일관해 온 거 아닌가. 저도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지만 현재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대한민국 언론의 메이저급들은 이 5.18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단 무대응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비로소 여전히 관심 갖고 있는 언론들은 그나마 무조건 비판 일변도입니다. 5.18 위원회가 그 조사관들이 52명이 2년 동안
무엇을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가까이 와서 취재하려고 했던 기자는 제가 단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가끔씩 앉아서 전화를 하거나 만나서 몇 마디 듣고 그걸로 긴 이야기를 써버리고 말죠. 그러니 일반 국민들이 뭘 어떻게 제대로 알겠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 몸으로 뛰고 있거든요. 기자처럼 조사관도 마찬가지죠. 위원도 조사관입니다. 저도 몸으로 뛰고 있습니다. 열심히 뛰다 보면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나마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광주에 계시는 시민단체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또 기대하는 바가 많으니까 왜 빨리 못하냐고 또 질책을 하시는 거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야당위원회니까 여러분하고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좀 자유롭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남은 기간 동안 이거 다 처리할 수 있을까? 저는 자신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은 계속해서 왜 빨리 결과 안 내놓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저 위원회 이과장 저 허연식 과장은 몸이 불편한 분입니다. 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전국의 공동묘지 다 뒤져가면서 그래서 지금까지 벌써 2명의 무용고 묘를 찾아서 그 사람의 이름을 찾아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감동적인 사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칭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동안 20년 넘었습니다. 20년 넘게 광주는 북한군이 왔다고 떠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지금 위원회에서 끝끝내 조사하고 찾아내고 그러면서 지금 증거를 만들어 발견해 가지고 여러분께 자세한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인터넷 열어보십시오. 어느 언론도 이 사실에 대해서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5.18 신경 많이 쓴다, 관심이 있다, 빨리 해달라 이런 얘기 할 수 있는가? 이 지점에 와서 우리도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저도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하고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인데 조금 이 우리 5.18 위원회나 우리 광주에 있는 5.18 여러 단체들이 이제 41년 왔습니다. 41년 왔으니까 한 번은 매듭을 좀 짓고 성찰하는 기회를 갖고 좀 더 멀리 내다보면서 전략적인 방향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현재 대한민국에는 5.18 위원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조사 주제와 아주 비슷한 조사 주제를 가지고 달려오는 위원회가 또 하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월호입니다. 둘 다 정치적으로 비화돼 가지고 정치적인 책임자를 찾는다고 노력했습니다. 세월호는 7년 동안 9번 조사했는데 단 한 차례도 제대로 결론 내리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주제가 과연 발포 명령자를 찾아서 복수를 하는, 그래서 승리의 깃발을 날리면 그걸로 끝나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느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그 당시에 서로 입장이 다른 상태에서 민주화 운동을 했지만, 그래서 서로 상처를 입었지만 이제 지나면서 서로 이해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더 잘 나가는 방향으로 그런 쪽으로 우리가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다면 프랑스 대혁명 때 수백만이 죽었지만 수십만이 죽었지만 지금 현재 프랑스는 대혁명의 날이 오면은 전 국민이 축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광주에 계시는 여러 시민단체 어른들께서 그 아픈 가슴을 좀 더 내려놓으시고 이걸 좀 더 슬기롭게 승화시켜 주신다면 우리 후세들은 1980년 5.18 그 기념일이 오면 전 국민이 같은 마음으로 축제를 누릴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도 노력할 테니 여러분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우리 이사장님. 네. 네, 그 마지막으로 저기 위원장님 마무리 말씀 한번. 예, 그럼 장시간 동안 화상과 또 대면으로 이렇게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단체 및 언론 화상 간담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